이게 화,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 화면 공유해서 자료를 내려주시고 전체 얼굴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땠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발제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해방 전국의 이 상황을 들으면서 지금 정세, 주객관적인 정세와 대비해서 사색을 하고 학습을 하고 토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47년도부터 트루만 독트린을 계기로 해서 미소 냉전 구도가 형성된 것이 좌우합작과 남북 협상을 실패로 이끄는 외적 요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중미 전략 대결이에요. 소련 동구권 붕괴 이후에 미국 일극 패권주의로 가다가 중국이 부상하면서 전략 대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신냉전이다, 중미 신냉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제 대결 국면 속에 있는 한반도가 대선 국면을 맞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에 판문점 선언 이후에 잘 나가다가 이 가로막혀 가지고 통신선 복원 이후에 기대가 완전히 좌절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해방 전국부터 6.25까지의 이 과정을 학습하고 오늘의 교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 있는 분은 먼저 질문해 주시고 자기 의견 제출도 좋겠습니다. 지금 참여해 주신 분이 37분 나오셨는데 여기 또 미국 뉴저지에 우리 이윤희 선생님도 오셨고 해외 동포들도 오시고 국내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노동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시민운동하는 사람도 있으니만큼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를 해제해 주시고 전체 화면을 보면서 논의하도록 합시다. 채팅방을 일일이 읽기가 지금 난해하기 때문에 여기 김성미 선생이 질문을 했는데 구두로 음속으로 해주시고 짧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노원에 계신 김성미 선생 말씀 먼저 해주시죠. 저기 박태균 교수가 발굴한 그 버치 보고서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좀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거기 보면 이게 먼저 이제 그 정영욱 교수가 쓰신 그 한겨레 연재하신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편지 이런 거. 편지로 읽는 한국 현대사 뭐 이런 연재하신 거 그런 것도 봤는데 거기 보면 뭐 극우 세력들이 테러할 때 여운형이 테러를 12번 당했는데 그 테러할 때 뭐 그 대동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뭐 버젓이 이제 테러한다라고 뭐 버젓이 신문에 내고 뭐 이렇게 테러를 할 정도로 그 사람도 되게 당당하게 테러를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근정이 이제 그 복지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좌우합작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근거로 복지보고서가 읽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여운형의 테러를 보란 듯이 할 때 미군정에서 그 여운형을 보호해 줬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정으로 좌우합작을 지원하는 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버치 보고서의 내용이 좀 못 믿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요지를 파악했습니다. 예. 한 사람 더 질문을 받고 임 선생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을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질문 준비하신 동안에 임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죠. 예, 뭐
버치 보고서, 제가 버치 보고서 원문을 본 건 아니고, 저도 그러니까 정영욱 선생이나 박대균 교수, 글을 봤습니다. 미군정이 그러니까 그 좌우합작을 지원한 건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진정으로 지원했냐?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군정과 여운형과 김규식은 그러니까 좌우합작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은 여운형을 하여튼 박헌영으로 분리시켜서 박헌영을 고립시킨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운형을 끌어들여서 남쪽에 그러니까 과도 정부를 만드는데 여운형을 덜러리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미군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좌우합작, 진정한 의미에서 좌우합작을 지원할 생각은 없었죠. 그건 명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운형이 그러면 그걸 몰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그러니까 정병준 교수가 쓴 평전이나 여운형 평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운형은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여튼, 김규식을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김구 같은 극단적인 세력과 분리시켜서 중도 세력을 강화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야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에서 하여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중도를 강화해서 남쪽에서 좌우합작을 성공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 거였고, 그래서 그걸 한 거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힘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으니까 결국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테러 문제 같은 경우 47년 테러 47년 특히 이제 그러니까 2차 그러니까 미소 봉의가 사실상 결렬된 상태가 되면서 테러가 아주 그러니까 극렬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이 모든 테러를 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여운형이 테러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미군정이라는 결국 그러니까 여운형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사가 있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 있는 거죠. 의문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운형이 테러를 완전히 방치했다, 이렇게만 볼 수도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테러를 사실 배후에서 지원했다, 이렇게 볼 수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테러 문제 같은 경우는 격렬했고, 여운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김규식도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테러 대상이 되어서 집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아예 그러니까 사무실도 말하자면 못 나가요.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격렬했고, 공공연하게 테러 세력들이 그러니까 날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점을 같이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문제만 가지고 계속 토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질문이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병호 박사 짧게 해주세요. 예. 우리 임용태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용태 선생님 글은 2019년 12월 달에 우리 정성미 시장님하고 또 여기 이제 최영수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2019년 12월에 이제 만주 무장 항일 투쟁 갔을 때 그 탐방기를 쓰면서 임용태 선생님이 또 쓰신 글을 그때 한번 봤었습니다. 질문 드리면은 오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특히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새로 왔고 많은 것을 더 공부하고 싶은데, 오늘 자료를 한번 다시 보려면 제가 뭘 봐야 되는지 그거 하나 좀 질문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교육부 역사교육과정심의위원회 통일분과 위원인데, 한국통일교육학회 이사로서. 그런데 우리 임용태 선생님이 보실 때 우리나라 한국사의 이 분단 배경이나 좌우합작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임용태 선생님도 한 번은 교과서 내용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가장 큰 문제점인지 제가 알만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네, 하시죠. 저기 자료는 제가 사진 자료나 이런 거는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대부분 다 인터넷에 올라 있는 자료고, 근데 이제 그 자료가,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냥 쓰는 거는 아마 잘 판단을 하셔서 쓰셔야 될 거고, 인터넷 찾으면 다 있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한번 이렇게 제 말이 제 전달력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통일스에 제가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 좀 양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좀 쉬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인용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참고 문헌들이나 이런 거를 가능한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제가 볼 때는 뛰어난 연구자들이 많고 그 현대사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쓴 제가 논문이나 책들을 주로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교과서를 사실은 학생들 읽기 쉬운 글을 쓰기 위해서 교과서를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과서를 제가 꼼꼼히 검토하거나 이런 적은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옛날에는 이제 교과서 파동 문제도 났는데 그게 이제 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이 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과서 파동이 나기 전에 교과서가 상당히 그러니까 좋은 편이었는데 교과서 파동이 나면서 많은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뒤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 건 아니고 많은 부분을 좀 자기 검열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완화시킨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병호 박사가 이제 통일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교육학 박사인데 통일교육 또는 역사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명태 선생님이 앞으로 많이 그 자료라든지 좋은 내용을 이병호 박사한테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는 분 계신가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해방 공간의 그 재정치 세력의 이 동향과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지형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약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아까도 이제 외부 환경은 미소 냉전 구도와 아주 비슷하게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대만이라든지 남중국해 이런 부분에 열전 지점이 이제 부각이 되고 중국 함대까지 한일 군사동맹에 편입시켜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손을 잡고 우리 힘으로 중미 대결을 완충하면서 우리는 평화번영 통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내부적인 전민족적 단결이라든지 전민중적 결집의 힘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쪽 대선 국면으로 봅시다. 지금 이제 남노당,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조선신민당이 있었다 그랬죠, 좌파에. 지금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변혁당 이런 당들이 있습니다. 좌파가 분열된 채로 있어요. 그리고 중간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데 해방 공간의 김규식 선생 정도 수준 그 정책 성격입니다. 중도 우파가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외세와 민중 사이에서 동요를 해요. 미국 눈치 보고 재벌 눈치 봐가지고 촛불 민심의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지금 국힘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 계열이죠. 그들이 지금 정권 탈환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해방 공간의 교훈을 비추어 봐도 그렇고 상식 수준에서 정세 분석을 해봐도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진보는 통합을 해야 되고 민주개혁 세력 중간파하고 연대 연합을 해서 외세와 그 앞잡이들을 제압을 해야 지금 남북 우리 민족의 스스로의 힘으로 합작을 해서 지금 중미 대결을 뚫고 오히려 우리 민족의 한반도의 단결이 미국의 대중 견제를 격화시키는 이걸 완충해서 미국을 서서히 잠재울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뻔한 방향, 뻔한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지금 해방 공간의 좌익들의 좌편향, 우편향, 중간 세력들의 힘이 약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영길 대표님하고 민주노동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10년 하다가 이제 통합진보당 시대에 와서 깨지면서 지금 탈당한 상태고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하도 자주 실패하다 보니까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지금 가능성 타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도에 대해서 좋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첨언으로 드립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의견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은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성혁 사무국장이 또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띄울 겁니다.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고요. 자, 그럼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2시간 가까이 오는데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마칠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 또 울산의 강봉진 선생이 질문할 태세인데 질문 있습니까? 예,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그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 드릴 건요. 그 해방정국에서 좌우합작이나 남북 협상을 통해서 이제 민족단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선노동당이나 남노당이 보여준 이 한계를 그 전평은 어떻게 고민하고 또 행동을 했는지 지금으로 보면 이제 민주노총이 되는데 그 당시에 전국노동자평의회는 그런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고민이나 실천 행동이 있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민주노총 내부 활동가고 현대자동차 현장 활동가로서 응당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명태 선생님 뭐 의견 있으면 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평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몇 시간 얘기라도 쉽지 않을 텐데 전평은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통일해서 그래도 전평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2회 정도 그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혹시 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평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그리고 나중에 남노당이 외곽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당의 관계하고는 좀 다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의 주도권이 거의 관철된, 그러니까 상부에는 관철된 이런 조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부에서 나중에 이제 전평이 총파업을 3번 정도 하는데요. 1차 총파업이 9월 총파업, 그리고 46년 그러니까 2월 총파업, 그리고 48년 279 구제. 뭐 이렇게 크게 보면 그 나머지 총파업도 있지만 3번 정도 총파업을 합니다. 근데 이 총파업이 대부분 사실은 대중적 요구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평 조직은 대중적 요구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조선노동당, 남노당의 정치적 요구
그러니까 따라서 진행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편향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중적인 조직력을 유지하면서 확산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정치적 투쟁을 전개해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건 좀 노동운동 차원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자세한 내용을 말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전편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따로 강좌를 한번 열어서, 강의도 듣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해방 공간의 이 좌파 정당과 전평 지금에 있어서 이제 진보 정당들과 이 민주노총 이거 비교해 가지고 발제하고 토론하는 것을 꼭 한번 열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저 유병화입니다. 야, 유병아 쌤 얼굴도 안 보여주시면서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얼굴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유병아 쌤 우리 저 부탁드립니다. 철도 있게 행진에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세요. 별 말씀을요. 다른 질문이 아니고요. 그 남로당의 책임자였던 박헌영 선생이 월북한 동기가 그 북쪽에서 나중에 박헌영을 처단하고 밝혔을 때는 미군정의 앞잡이였다. 이런 내용을 저는 이제 대하 쪽에서 학습을 하면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들은 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박헌영 간첩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첩 사건이라기보다는 할배차 언제 펴줄 거야? 박헌영이 남쪽의 그 조직의 기반 수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튕기고 북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친척 아저씨 한 분은 그때 당시 그 남로당의 그 이제 핵심 멤버였었는데 그 박헌영의 월북함으로 인해서 모든 게 파괴되고 미 군정에 의해서 그 양반도 테러를 당했어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 좀 약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46년 그 10월 달에 월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쨌든 뭐, 그러니까 미군정의 수배령에 의해서 월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수배령을 놓고도, 학자들 이제 서정석 교수 같은 분도 그 수배령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그리고 그 당시 그러니까 수배를 당해서 사실 체포되었을지라도 아마 감옥을 오래 살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그 중요한 간부가 체포됐다가 석 달 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군정이 사실 체포령을 내릴 만한 그러니까 근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다른 차원 예를 들면 이른바 미군의 간첩 문제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는 안 알겠습니다. 유병아 쌤. 예,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하면은 네. 예를 들면 아까 미소공동위원회가 46년도 1차 있었고 47년도 2차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 전에 이제 찬탁 반탁 과정에서 구속된 남로당 간부가 1차 미소공동위원회 때 그 정시에서 풀려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투쟁하다가 또 들어가 가지고는 2차
미소 공동위원회 화해 국면에서 이제 미 군정한테 풀어주라고 이렇게 요구가 돼가 또 풀려 나오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방중표, 박영발, 특히 방중표, 박영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시기에 토건위원장, 철도위원장을 하거든요. 전평에. 네. 그래서 그때 구속돼 가지고 풀려 나오는 거로 볼 때 조선 그 위패 사건, 정파사 사건으로서 수배받아 가지고 했다 해서 그렇게 일찍 그 북으로 그 중요한 시기에 가가지고 간접적인 지도를 하는, 이것도 썩 그렇게 올바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평가는 해방될 때는 너무 미국하고 친하다가 40년도 9월달 오면은 완전히 신전술로 좌편향적인 좌익 모험적인 투쟁으로 돌변해가지고 이런 좌우향이 있었다고 지금 역사학자들의 대다수 평가는 있어요. 나중에 무슨 간접 사건 이런 거는 나중에 별도의 문제고. 네. 자, 그 정도로 그 문제는 얘기를 합시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도 꼭 내가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분이 있으면은 하고, 없으면은 대충 마무리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아까 이제 더 구체적인 학습 토론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연락을 주고 받고 소통하면서 강좌를 시리즈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좋은 특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권영길 대표님 지금 들립니까? 네. 마지막 정리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를 맡아주신 임영태 선생님,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학습하고 하는 것은 실천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있었던 그때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잘 비교 검토하면서, 이 분단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도 진정한 진보 정당의 길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통일